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 조창윤입니다. 어, 늦은 시간까지 많이 남으셔서 열정적으로 이제 듣고 계시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이지메이커를 만 6년 정도 고객사에서 구축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세이지메이커 매뉴얼이 한 500에서 600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6000페이지가 넘었어요. 한 11배? 와,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AWS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세이지메이커가 아닐까.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파트 1에서는 제가 딥스피드를 활용해서 LLM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파트 2에서는 옵스나우의 이태주 님께서 저희 회사 옵스나우 제품에서 아키텍처 레벨로 어떻게 LLM을 활용하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이고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소프트웨어로 무장된 클라우드 구축 운영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두바이까지 글로벌한 오피스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베스핀 오래됐죠. 그래서 고객사도 상당히 많고요. 옵스나우를 현재 관리하는 금액도 제 연봉보다 조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7년 연속으로 가트너에 등재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AWS 리인벤트에서 올해의 MSP 파트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모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작년 리인벤트에서 국내 최초로 AWS MSP 파트너를 수상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상패를 저희 사장님이 들고 계시죠. 이렇게 웃고 계시죠. 저 상패를 저희 베스핀 부스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국내에 하나밖에 없고, 왜냐면 최초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딱지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멋은 없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배지 보이시죠? 이것도 국내에 3개밖에 없는 배지입니다. 일단 저는 고객 환경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 어떻게 LLM을 파일 튜닝할 수 있는지를 서비스 종류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에서 분산 환경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먼저 설정해야 될지 그걸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딥스피드를 코드 레벨로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딥스피드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객 환경입니다. 온프라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S3로 데이터 레이크가 있습니다. 미압축 기준으로 약 3테라 정도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데이터 레이크에는 온프라미스 옮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허깅페이스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반입한 그리고 올린 사용당한 오픈 LLM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옆에 세이지메이커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EC2로 커스텀 도커 컨테이너 빌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커스텀 도커를 만들어서 아시겠지만 ECR에 푸시를 하시고 그다음 세이지메이커로 트레이닝 잡에 사용하시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웹포탈이 있습니다. 이 웹포탈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AWS 리소스를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든지 할 때 리소스를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배포할 때 승인해주고 사용하고 이런 관계로 고객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사는 외부 네트워크가 불가하고 그다음에 외부 네트워크가 불가했지만 온프라미스에 GPU 서버도 있었고 물론 하드웨어 경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먼 스케줄링을 하는데 너 돌려, 나 돌려, 이번 주는 내가 돌릴게 등등을 하고 계셨고 하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하셨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에게. 그래서 허깅페이스의 모델들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딥스피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이셨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외부 네트워크 불가뿐만 아니라 서울 리지온만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축한 MLOS 환경에서 AWS의 최신 기술을 언제나 열심히 연마하시는 그런 좋은 고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들어가기 전에 AWS 서비스 중에 우리가 LLM 파인 튜닝 한다.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옵션 EC2입니다. 아시겠지만 EC2는 제가 원하는 파일 다 서치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설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고객사가 데이터 사이언스가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1인당 한 2개 프로젝트 하면 EC2가 몇 개 뜰까요? 사실 관리가 안 돼요. 포털에서 관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EC2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훈련을 할 때 EC2를 올려주고 훈련 끝났다고 내려주고 또 훈련한다고 올려주고 신텍스 내려놔서 그거 안 내려주고 계속 신텍스를 잡고 사실 비용이 되게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외를 시켰고요. 두 번째가
지금까지 아마 어제 오늘 많이 들으셨던 베드락입니다. 베드락 같은 경우에 AWS에서 파인 튜닝, 뭐 RAG,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진짜 AI 플레이그라운드로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 와중에 새로 나온 서비스라서 저희가 적용하기엔 너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했고요.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하더라도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가 점프스타트, 두 번째가 하이퍼파드, 세 번째가 트레이닝 잡입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점프스타트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UI로 클릭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 UI로 클릭해서 디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점프스타트가 갖고 있는 모델들이 허깅베이스의 허브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파드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퓨처긴 하지만 뭐 열흘 또는 뭐 몇 달 아주 안전하게 HPC 개념으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서비스이긴 합니다. 분산 환경도 돼 있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저희가 프로젝트 와중에 출시된 서비스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결국에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망하지 않으려면 보시는 목표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파인 튜닝을 해야 되고 무엇으로 딥스피드로 어디서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에서 어떤 걸로 P3 16X 라지 V100 8대가 있는 P3 16X 라지 그것도 두 대로 즉 멀티 GPU 멀티 노드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후다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가 있고 그 다음에 딥스피드가 있는 이런 스택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분산 환경을 하려면 일단 세 가지를 기본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뭘로 분산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백엔드는 뭘 쓸 거냐, 세 번째 어떤 타입을 쓸 거냐. 보시는 아시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우시면 파이토치 DDP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파이토치 FSDP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를 확실하게 쓰겠다 그럼 SMDP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딥스피드 사용하십니다. 물론 다른 오픈소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를 설정합니다. 백엔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엔비디아에서 만든 NCCL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에서 만든 SMTDP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우리가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3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백엔드를 SMDDP로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가 A100 장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EFA가 붙어야 됩니다. EFA는 GPU 간 고속 통신을 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붙어야 되고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P4D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선택받은 자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서 P4D를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SMDDP를 못 쓰고 백엔드를 무조건 NCCL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산 환경을 설정할 때는 뭐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SMDDP를 사용하려면 첫 줄, 그 다음에 DDP를 사용하려면 두 번째 줄, FSDP를 사용하면 세 번째 줄, 딥스피드를 사용하면 네 번째 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파이썬 실행할 때 파이썬이란 명령,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립트, 파이썬 스크립트 A.py를 실행하죠. 근데 딥스피드를 온프라미스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딥스피드한 명령으로 실행돼요. 근데 세이지메이커에서 딥스피드를 사용하시면 npy run이라는 명령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npy enable true로 설정을 하십니다. 물론 뒤에 있는 거는 제가 P3 16X 라지 즉 V100 8장이죠. 그래서 8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설정하시면 딥스피드 분산 설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어디다 설정하느냐? 저희 세이지메이커 SDK 파이토치 있죠? 거기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션 옵션에. 물론 파이토치 말고 허깅베이스 이런 SDK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파이토치로 저희는 사용했고요. 여기 이제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세이지메이커 인터널 도커가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파이썬 버전과 파이토치 버전을 쓰면 거기에 맞는 인터널 도커가 딱 동작을 하는데 그 인터널 도커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LLM 하기 위해선. 왜냐? 분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산 환경을 위해서 저희는 세이지메이커 인터널 도커 중에 딥러닝 도커를 사용했습니다. 딥러닝 도커는 분산 환경을 도와주는 슬레이브 마스터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드 사이즈, 랭크, 로컬 랭크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용하면. 그래서 베이스 이미지로 그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이미지로 다양한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 그 베이스 이미지는 보신 URL이 나와요.
가보시면 딥러닝 컨테이너 말고 뭐 허깅 베이스 컨테이너라든지 등등등 컨테이너가 되게 많아요. 뭐 추론 컨테이너도 많고. 근데 저희는 딥러닝 컨테이너를 선택했고, 딥러닝 컨테이너를 선택할 때도 프레임워크, 즉 파이토치냐 또는 텐서프로냐, 그다음에 파이토치 버전은 뭐냐, 그다음에 CPU냐 GPU냐 이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파이썬 버전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딱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로 사용하지 않고 커스텀 도커로 말았습니다. 보시는 패키지들을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딥러닝 컨테이너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에 설치되어 있는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그 다음에 트리톤이라는 패키지가 저희가 사용하다가 저거 쉐이베르가 났어요. 그래서 트리톤만 유일하게 버전이 픽스되어 있죠. 그리고 딥러닝 컨테이너 중에 저기 오른쪽 위에 제외해야 할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저게 파이토치 1.10인데 파이썬 3.8. 사실 저거를 제가 처음에 시도했다가 이틀 동안 에러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퀀타이제이션 에러인 비트 앤 바이트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저것만 제외하시면 다른 딥러닝 컨테이너는 무료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려해야 될, 메모리 효율화를 위해서 당연히 고려해야 될 파라미터의 사이즈를 줄인, 저장 사이즈를 줄인 퀀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일부 파라미터만 튜닝하는 로라 옵션을 적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노트북에서 생성하죠. 모델 아이디 만들고 그 다음에 등등등 쓰고 오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아담으로 쓰시는데 저보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아담이 좀 메모리 효율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옵티마이저 쓰지만 일단 선택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토치 하나의 옵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을 들어가고요. 거기에 파이토치 옵션 중에 이미지 URI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저희가 컨테이너 말았던, 그래서 말아서 ECR에 푸시했던 그 이미지의 주소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토치에서 파이썬하고 파이토치 버전 쓴 게 무식이 되고 그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륨 사이즈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7B를 사용하시면 빈 파일이 아마 3개입니다. 9기가, 9기가, 6기가. 그것만 해도 24기가인데 기본적으로 파이토치는 10입니다. 10기가입니다. 그래서 P3 같은 경우는 EBS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저희가 10기가 이상, 저 같은 경우는 100기가를 설정했고요. 만약에 선택받은 자, P4D를 사용할 수 있다. 그분들은 1테라 SSD가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P3 16X 2대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리는 디스트리뷰션 옵션을 딱 설정하면 파이토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저 A.py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게 월드 사이즈, 랭크, 로컬 랭크를 받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스피드는 세이지메이커 동작할 때 MPI 런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if문이 아니라 if else 문에 걸려서 월드 사이즈, 랭크, 로컬 랭크가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테스트 하실 때 이 3개 변수가 안 잡히면 분산환경 설정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고요. 이 3개 설정만 일단 된다면 웬만한 분산환경 설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그룹을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죠. 그게 이제 NCCL 백엔드로 놓고 랭크와 월 사이즈 파라미터 써서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뭐 많이 보셨던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옵션, 그 다음에 로라 옵션을 줍니다.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셔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퀀타이제이션 옵션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듭니다. 프롬 프리트레인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죠. 거기에 모델 패스가 들어갑니다. 모델 패스는 도커에 있는 이미지의 모델 패스, 모델이 저장된 패스를 쓰는데 당연히 로컬에서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잡할 때 인풋으로 주시는 패스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도커 말 때 같이 말아도 돼요. 하지만 그 도커를 말 때 같이 말면 모델이 바뀔 때마다 계속 도커를 말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잡에 인풋으로 주는 패스를 그냥 사용하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옵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하실 게 디바이스 맵입니다. 제가 온프라미스에 있는 딥스피드 소스를 세이지메이커에 포팅할 때 어려운 게 몇 개 있었는데 하나가 그 디바이스 경합들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하드 코딩을 해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오토로 설정을 보통 많이 하세요. 오토로 설정하시면 유튜브 버전으로 OOM, 아웃 오브 메모리 날 확률이 한 26,000%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쿠다, 콜론, 그 다음에 로컬 랭크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EFT 모델, 로라 컴픽을 통해서 PEFT 모델을 만드시면 트랜스폼 모델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아규먼트를 만드는데 그 트레이닝 아규먼트에
딥스피드란 파라미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딥스피드의 01, 02, 03 중에 저희가 선택한 설정에 들어가 있는 JSON 파일 패스를 주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프로젝트마다 또는 팀마다 틀리기 때문에 트레이닝 잡의 어떤 인풋으로 주시면 될 거고 그 패스를 쓰시면 됩니다. 기본 인풋은 OPT, ML, 코드 밑에입니다.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션 타입을 딥스피드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온프라미스 소스가 디스트리뷰션 타입이 멀티 GPU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 GPU를 사용하시면 4비트 프리시전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OOM 에러가 날 확률이 유튜브 버전으로 26,000%입니다. 그래서 딥스피드 설정한 파일, JSON 파일,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타입 이 두 개만 잘 설정하면 OM이 안 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를 만들었고요. 그 트레이너를 만든 다음에 당연히 트레이닝을 하시겠죠. 뭐 짧으면 뭐 수시간, 뭐 길면 한 이틀 트레이닝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이브 모델을 저장하죠. 저장 위치는 당연히 OPT 밑에 ML 밑에 모델 저장되면 세이지메이커 아웃풋의 데스티네이션 S에 저장되죠. 여기서 세이브 모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로라 모델, 즉 어댑터 모델만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셨고요. 만약에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처럼 실시간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모델점 머지를 하시고 모델점 세이브 프리테인드를 하셔야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리테인드 모델이 그 다음에 트레인드 모델이 합쳐진 머지된 모델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디스크 사이즈가 최소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2배 이상은 돼야 이게 저장돼서 그 다음에 S3에 저장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까지 조정할 때 저거 살짝 컨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잡을 돌리게 됩니다. 트레이닝 잡 돌릴 때 당연히 파운데이션 모델 패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데이터 셋, 그 다음에 딥스피드 설정, 제로2, 제로3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스크립트 h.py 이렇게 4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물론 아웃풋은 아까 세이브드 모델을 했느냐 트레이너 세이브드 모델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트레인드된 모델만 나오느냐 아니면 머지된 모델 나오냐 그건 이제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고객사는 배치로 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자체도 딥스피드를 이용하셨고요. 그래서 똑같은 구성인데 인풋이 하나가 더 추가됐죠. 파운데이션 모델 말고 그 다음에 트레인드된 모델 이게 두 번째가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a.py 즉 스크립트가 훈련 코드가 아니라 추론 코드로 바뀌어서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물론 추론 코드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로딩하고 그 다음 PEFT 모델 로딩해서 프리딕트하는 코드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코드를 넣어서 인풋에 넣었고요. 근데 아웃풋에는 당연히 모델점 타월점 지지우로 바뀌지만 우리가 인퍼런스 했을 때는 그 데이터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나중에 타월점 지지우를 풀어주셔야 실제 데이터셋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를 딥스피드를 사용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훈련이나 추론 해보시면 일단 기본으로 한 5배 정도 빠르고요. 소스 코드가 그렇게 변경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드만 좀 변경하시면 크게 변경하는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어도 P3나 P2 또는 G5로 충분히 뭐 13비 정도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닝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에서 충분히 컨트롤 하실 수 있고 세이지메이커에 익숙하시다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딥스피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오퍼링입니다. 옵스나우 AI를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사업에 대해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 부스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영업대표에 말씀하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진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딥스피드를 공부하면서 정말 알찬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세션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2를 진행하실 옵스나우의 이태준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옵스나우 개발팀 이태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옵스나우 인사이트를 개발하면서 얻은 LLM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옵스나우 인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옵스나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옵스나우는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단순화 최적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SaaS 플랫폼입니다. 비용 관리, 리소스 최적화, 자동 비용 절감 및 AWS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하나의 도구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옵스나우 인사이트는
기존 옵스나우의 기능들을 생성형 AI를 통해 쉽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WS 3개월 비용 보여주고 분석해줘, 또는 RDS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지? 라는 사용자 질문에 대해 사용자 의도를 반영한 답변을 차트, 그리드, 그리고 데이터를 설명하는 텍스트로 생성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옵스나우 인사이트는 기존 옵스나우와 상당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옵스나우의 경우 사용자가 메뉴를 직접 탐색하고 복잡한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옵스나우 인사이트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또는 필요한 기능을 단순하게 요청하면 사용자 의도에 맞는 기능을 즉시 제공하고, 만약에 제공이 불가능한 기능의 경우 유사 기능 추천을 통해 제공됩니다. 지금부터는 옵스나우 인사이트의 아키텍처를 주요 4부분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분류기입니다. 카테고리 분류기로 사용자 지리를 분류하고 어떤 펑션 콜링 그룹으로 매핑할지 또는 예외 처리 기능으로 매핑할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펑션 콜링 부분입니다. 사용자 의도에 맞는 함수를 LLM이 선택하고 함수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는 벡터 유사도 지리 추천을 통해 예외사항에서 유용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네 번째는 레그 기능을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다음 장부터 좀 더 자세히 각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분류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지리를 분류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펑션 콜링 그룹을 거대한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기능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토큰이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선택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도 향상됩니다. 또한 프롬프트 체이닝 등을 통해서 각 부분의 전문화가 가능해지고 프롬프트 인젝션 등의 보안 공격에도 강화됩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체이닝이란 LLM에 한 번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각 부분으로 나눠 연속해서 여러 번 질의하는 것을 말하고, 프롬프트 인젝션이란 악의적인 사용자가 사용자 질의를 통해 시스템 프롬프트 등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카테고리 분류기를 구현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LLM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곳에 단계별로 추론하고 결과를 내라는 식의 체인 오브 서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양에 맞는 유용한 예제 몇 개를 LLM에 전달하여 LLM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퓨전 러닝 기법을 사용한다든지의 방법으로 LLM의 성능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DNN, 신층 신경망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잘 준비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면 특정 기능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에만 최적화되는 과적한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0개 정도의 훈련 데이터와 5개 정도의 카테고리의 소규모의 신층 신경망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 비교적 낮은 사양인 10MB 이하의 GPU 램에서도 구동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LLM 파인튜닝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LLM은 사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훈련 데이터라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의도를 좀 더 잘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7빌리언 LLM 모델조차도 고사양인 28GB GPU 램이 필요하는 등 이런 점은 단점입니다. 이전 파트 2에서 조창유님이 소개해 주신 세이지 메이커와 딥스피드를 파인튜닝 하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카테고리 분류기를 개발하실 수도 있지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섞어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펑션 콜링은 LLM의 응답 결과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함수 목록을 생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호출할지를
LLM에 전달하면 LLM이 어떤 함수를 어떤 파라미터로 호출할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펑션 콜링이 가능한 LLM으로는 라마2, 클로드3, GPT 3.5, 4.0 터보 등이 있고 LLM 간의 사용 방법의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펑션지라는 펑션 목록을 작성해서 LLM에 전달하면 되는데 펑션의 구성 요소로는 name, description, parameters가 있고 이 중에 parameters는 LLM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전달받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parameters의 구성 요소로는 type, enum, description, require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enum은 parameters를 LLM으로부터 전달받을 때 어떤 종류와 값으로 전달받을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펑션 콜링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100%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 처리에 개발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벡터 유사도 지리 추천을 활용하여 예외사항 발생 시 유용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전 방법과 비교해 보시면 기존에는 기계적인 응답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벡터 유사도 지리 추천과 LLM을 활용한 방법에서는 이번 달 AWS 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응답하기 힘든 질문에 대해 청구 비용이 많이 나온 계정은? 이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AWS 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이 유용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답변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TF-IDF라는 문장의 키워드 중심의 유사도 추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높은 시스템 사양이 요구되지만 시멘틱 서치 기법을 사용하시면 질문자의 의도의 유사도까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그 기법을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레그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증강이란 LLM의 답변 정확도와 유용성을 검색을 통해 향상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저희 옵스나우 인사이트에서는 펑션 콜링의 결과로 얻은 연관 API JSON 응답 데이터를 전 처리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 후 필터, 소트, 합계 평균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LLM에 전달하여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튜닝 등의 다양한 방법의 LLM 활용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정 방법을 맹목적으로 배제하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비용, 성능, 개발 난이도 등을 잘 따져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회사 PR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옵스나우는 그동안의 비즈니스 성과를 인정받아 AWS 파트너 어워드 2004에서 올해의 테크놀로지 파트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옵스나우에서 지금 스페셜 오퍼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